자,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의 교재 23페이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23페이지 TAT 2급에서 재무회계 이론은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주로 자격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를 갖다가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회계의 정의와 목적이라 그랬었는데, 회계의 정의와 목적은 우리 회계 배울 첫날부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회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거 도와주려고 우리가 회계를 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어떤 건데요? 우리 재무지표라고 배웠죠? 재무지표 5가지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회계 목적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경영성과, 우리 그 경영진들이 주주들한테 경영 상태를 보고할 때 전화해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로비에 카페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갖다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3가지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기를 해놓고 설명을 해놓고 있답니다. 요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회계를 배우는 거에 회계 목적을 갖다가 이해하기 있다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그 회계 정보 이용자의 회계 분류. 회계 분류를 우린 크게 3개로 한다 그랬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원가회계는 또 다른 말로 관리회계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그 세무회계 3가지로 나누는데, 재무회계는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를 하려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 어떨 때 원가회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원가 계산에 대한, 원가만 계산할 때 쓰는 용어들을 쓰게 되면 걔는 원가회계가 되겠지만, 우리 회사 차원에서 제조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거래처를 다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랬었죠. 거래처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단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원가 그 계산서를 보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관리회계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원가회계는요. 관리회계는 이 정보를 갖다가 외부에다 노출하면 안 되죠. 이거 기업 기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 즉 경영진이나 관리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드는 회계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세무회계는요, 세무회계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세법과 재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억할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도 굳이 외울 거는 아니죠. 세 번째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회계의 그 기본 가정이라고요, 또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랬었죠. 이거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기본 가정, 전제 조건 또는 회계 공준이라고 쓰는데, 얘네들은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회계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가정, 또는 다른 그 회계 교재에서는 회계 공준이란 말로도 사용합니다. 분위기가 내가 설명 안 했던 분위기죠. 그러니까 써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분위기가 그래서 열심히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가정은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재무제표, 이거 물음표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3가지를 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업 실체라고 했었죠. 기업 실체 기억할 때 이해하기 쉽게 법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거라서 우리 개인들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듯이 법인도 지구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인도 법인도 누가 소유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 그랬었죠. 소유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업 실체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는 뭐가 가정이 있냐면은 얘는 계속 기업이라 해서는 법인이 한번 생겨나게 되면 우리 개인처럼 출생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속 기업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 또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나 상각비를 17년, 20년 막 하죠. 그럼 17년 동안 그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게 없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없다면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는 족족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한번 이렇게 법인이 되게 되면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런데 이 계속 기업일지 아닐지는, 즉 내년에 이 회사가 청산한다. 청산이라는 뜻은 문 닫는다는 뜻이죠. 또는 사업을 중단한다. 폐업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매년 결산 시점에 판단을 꼭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판단하지? 거기 경영진들이. 계속 기업이 될지 아닐지를 갖다가 누가 판단한다? 경영진들이 판단해서 회계감사할 때 공인회계사들한테 우리 회사는 내년에 문 닫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기 사업 중단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 기업은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회계 감사를 하고, 또 우리 감가상각비 그 내용연수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감가상각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까먹었을지 몰라서 까먹은 것 같아, 분위기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계속 기업이다 아니다 이걸 갖다 판단해야 되는데, 쌍용자동차 요즘에 얘 지금 대주주가 지금 인도에 있는 뭐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더 이상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시점에서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회계감사 나왔던 회계사들이 의견을 거절했어요. 회계사들의 그 의견은 법원에서의 판사의 효력과 똑같다고 했었죠. 왜 의견을 거절했을까? 지금 이 회사는 내년에 쌍용차 그 등등에서 존속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서 회계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거절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처럼 계속 기업이 될지 아닐지를 누가 판단한다. 이것도 보기에 나오면 한 번 들어두면 별거 아닌데, 회계 그 계속 기본 가정이 계속 기업의 판단은 회계사가 한다, 판사가 한다, 검사가 한다. 한 번 들어두면 안 까먹겠죠. 근데 안 들어두면 모르니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은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의도가 없다면 얘는 영원히 이 회사 계속 존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에서 뭘 만든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이 계속 존속하다 보니까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기간별 보고라는 얘기예요. 기간별 보고라는 뜻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영원히 존속할 거라면 어떤 회사는 돈을 벌었는지 말았는지,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성과 평가를 해야지 보너스를 줄지 말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대, 어떤 회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겠대, 어떤 회사는 우리 문 닫을 때 하겠대.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여기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모든 법인은 1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모든 걸 성과 측정을 하고 등등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만들었던 대부분의 재무제표 봤던 것들 다 1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회계원리 처음 배울 때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뭐 때문에? 얘기 때문에.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말이 어울리나? 저기 등등 부부가 사는데 기본 전제 조건은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수다거리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깨져버리고 그걸 갖다 무시하게 되면
이거 완전 꽝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없어도 또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다 있기는 한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일단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상대 부부간이라면 신뢰관계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배려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가정이 화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 예를 제가 적당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얘가 있어야 재무제표를 지금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재무제표 그렇게 못 만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기업 실체. 그래서 기업 법인하고 소유주 별도로 분리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설명 나와 있고. 자, 제가 간단한 용어로 설명드린 이 방법은 회계 1급 때나 회계 원리 때나 또 이 내용은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에 때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럼 다음 주 재무제표 작성 시 그것도 안 나와.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 과정이라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은 다음에 기본 과정이고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기본 과정이고 전제 조건인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 회계공준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 이거 회계공준은 세무사, 회계사 공부할 때 여러분이 회계 세무 교재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본 과정 전제 조건은 배웠는데 이거 회계 공준이 뭐야? 아니 세무사 회계사 시험은 어려운가 보다. 이 용어 되게 어렵네. 똑같은 말이야. 한자어로 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교재를 좀 보시게 되면 교재에서요. 그 맨 밑에 23페이지 맨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기업 실체 과정이라든지 계속 기업의 세 개 지금 저기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해놨죠. 이걸 물어보게 되면 회계 1급 난이도예요. 기본 과정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다른 거 끼어 들어가 있으면 걔를 찾으시면 돼요. 그건 회계 1급.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준비하는 거예요? 세무 2급 준비하는 거죠. 세무 2급은 그 옆에 설수 있는 자세한 설명들이 있죠. 교재. 그죠? 그 설명을 주고 이것 중에 어떤 걸 설명한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얘가 세무 2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거 제가 똑같은 얘기 해드렸을 것이고, 그때 FAT 1급 교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FAT 1급 교재 내용보다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세무 2급이니까 난이도라든지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내용은 크게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게 되면 그 발생주의, 그 다음에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는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용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제가 요거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그 기본적인 원리 원칙과 규정들, 즉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평생 이쪽으로 직업을 갖다 갖는다면 평생 해야 될 건데,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재무제표 우리 첫날 배웠던 거, 재무제표 5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거 뭐 했었어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 거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 거는 현금흐름표. 네 번째 까먹었어요? 설마. 네 번째 거는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거는 주석. 5가지가 있었죠. 얘네들을 만드는 원리와 원칙, 일반 규정, 그런 것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때도 설명할 때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기로 배웠죠. 그런데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다 발생주의로만 기록하다 보니까 현금주의로 작성한 현금 흐름에 대한 이 내용이 자료가 부족해.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하나는 현금주의로 재무제표 하나를 작성하게 됐죠. 걔가 뭐였었어요? 현금 흐름표였었죠. 현금 흐름표는 우리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활동에서 그 현금의 흐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여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었죠? 영업활동,
우리 보통 장사해야 되잖아. 장사하면서 현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사하면서 현금 왔다 갔다 한다. 좀 뽀대가 안 나 보이잖아.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영업활동.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돈 가지고서 유형자산 같은 게 뭐 투자 같은 거, 단기 투자 자산이라든지 투자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함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의 두 번째 현금의 흐름은 바로 투자 활동.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재무 활동은 돈을 빌리거나 또 우리 주식,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현금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요약해서 기업에 1년 동안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것들을 구분을 해 놓더래요. 여러분들은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현금 흐름표 우리가 작성한다 안 한다? 우리가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세무이익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발생주의, 현금주의에 해당되는 거 재무지표 중에서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현금 흐름표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크게 어디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 저희 재무상태표 암기했던 거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자,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이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이제는 우리 본격적으로 전산 세무 2급이라든지 회계운용사 2급 급수가 있는 걸 갖다가 저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뜻해요. 질적 특성, 그러니까 질적 특성이 뭐야? 그 질이라는 거, 퀄리티라는 것은 이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나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 특히나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얼마만큼 유용한지를 따지는 건데 우리는 크게 세무회계는 관두고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만 나누어서 이 질적 정보를 갖다가 구분을 하더래요. 근본적으로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니까 신뢰성이 만빵이야. 신뢰성은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도 중요해. 근데 어떤 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따질 때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더라.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내 멋대로 해주면 안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드릴게요. 저 내부 자료인데 누구 의지에 따라야 돼요? 우리 회장님 뜻에 맞춰서 목적에 적합하게끔 제공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 차이점이에요. 양쪽 다 갖고는 있어야 돼요. 한쪽이 아예 없다면 걔는 회계적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 빵빵히 목적적 값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까?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요? 목적 적합성의 의미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도 현재 시점에 자료해야 된다고 제가 현재 가장 근접한 거 공정가치에 가장 근접한 걸 우리 목적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400년 전에 그 별그대에서 나왔던 걔가 재무제표 하나 들고 왔어. 그 재무제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신뢰성은 빵빵할 거 아니야. 400년 전에는. 그죠? 근데 목적 적합성은 400년 전인데 거기에 토지 그랬더니 10원으로 적혀있어. 1원으로 적혀있어. 지금은 10원인데 적합하겠어요? 그렇게 그건 안 돼. 양쪽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우선이냐 따진 것 뿐이라 그랬어요. 자, 재무회계를 보강하는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기업회계 기준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작성해야 돼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러면 재무제표에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써서 거기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계정도 제가 지난번에 운송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약속 뭘로 했기 때문에 운반비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런 표현 똑같이 쓰라고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다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그 표현대로 제대로 써주는 걸 우리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부르고, 이 표현의 충실성, 표현이 충실하면 얘는 신뢰성이 높대요. 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표현이 충실하면서 신뢰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회계를 가리키는 저나 배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재무회계 회사의 거래를 기록 처리하고 그걸 감사하러 나온 회계사나 다 한 거래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난번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때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죠. 자, 상품을 팔기 위해서 현금 100만원 주고 상품 사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 담당자니까 이 분계라는 걸 기록해야지, 거래를 기록해야 되겠죠. 차변에 뭐라고 적을래요? 차변에 상품 100만원 주고 샀다, 현금 100만원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럼 차변에 상품 100만원 쓰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원 써야 되겠죠. 그럼 제가 하나, 정희씨가 하나, 지혜씨가 하나 똑같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 자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이 되겠죠. 재무회계는 이렇게 누가 하더라도 검증 가능성 있게끔 처리를 해야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이나 주주나 그다음에 누구누구 협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린 중립적으로, 항상 중립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그게 그 자료가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 신뢰성이고, 신뢰성을 보강하는 질적 특성 세 가지는 표현의 충실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 적합하다는 뜻은 우리 회장님의 목적에 맞게끔 잽싸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걔를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을 때 그거 보고 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그걸 피드백 가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며칠까지 가져와 그러면 잽싸게 발자 맞춰서 가지고 가야지. 잘못하면 잘려요. 그렇잖아. 그죠? 텔레비 보면 왜 무식한 회장님들이 많죠. 말만 그냥 무늬만 회장님인 것 같아. 막 재떨이 던지고 난리가, 서리 던지고 난리. 요즘은 옛날처럼 무식하게 이건 안 던지더라, 재떨이. 왜냐면 요즘은 워낙 금융 문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드라마 상에서는 절대 못 갖다 놓게 돼 있어요. 흡연 조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예 갖다 놓지. 혹시 그거 보셨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담배 피는 것도 모자이크 처리하든, 특히 그건 영화에서나 TV 드라마에서는 안 나와요. 그거 하려고 하다가도 버리고 막 그러죠. 하여튼 세대가 변했어. 옛날에는 누가 그랬더라고요.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 찍을 때 남자들 특히나 담배 하나 안 피고 오면은, 안 피면 그게 무슨 저기냐고,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남자도 지금 우리 현 생활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일만 있고 껐득하면 열받고 그 표현을 뭘로 해요? 긴장되고 열받고 화나고 이거 담배나 술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그거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나마 이제 뭐 마셔? 술 조금 마시죠. 옛날에는 그런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런 게 여과 없이 다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다고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생겼어요. 특히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일단은 반드시 외울 수 있죠. 근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얘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나 목적 적합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용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일단 교재 행사 나와 있으니까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유용성이 있어요. 전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이런 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알지. 도대체 비교 가능한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가 없다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자, 비교 가능성도 여기 회계 정보 유용성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24페이지에 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의 3개, 신뢰성의 3개,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 설명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패턴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항목들을 어떤 거에 뭐가 해당됩니까? 찾아내는 게 암기했을 때는 답이 금방 보이겠죠. 그게 세계 1급 수준에서의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문제였다면 지금 그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에 대한 그 옆에 설명이 자잘하게 쭉 나와 있죠. 걔를 설명을 주고서 다음 중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 걔를 찾으세요. 이게 세무 2급 문제니까. 여러분 세무 2급에서는 회계 1급에서는 당연히 얘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세무 2급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암기된 상태에서 좀 이따 시간이 났을 때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은 기출문제 제가 또 풀어드리겠죠. 그때 시험 문제, 이론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나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교재가 이렇게 달라도 나오는 건 다 똑같아요. 거의 내용들 보고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여지껏 2달 동안 난독증 거의 해결된 상태에서 교재들 자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거부감 생기거나 그런 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교재 처음 받으셨으니까 세무 2급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구나 하는 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세무 2급 가면 교재 내용 이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글자 많은 거 읽기 싫어하잖아요. 계약서 보험 약관 같은 거 다 읽어봐요? 나는 그거 지금도 그거 보고 읽기 싫던데. 근데 거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언제 이걸 청구할 수 그런 것까지도 읽으려면 남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 글자가 너무 빼곡하고 모르는 용어가 많으니까. 근데 전문가는 그래서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은 꼼꼼히 다 읽어보고 어떤 게 그것도 연습하면 돼요. 보험약관이 뭐 매달 바뀌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몇 년 계속 쓰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처음 배울 때 그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얘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거 거기 파란색으로 글씨 있는 것도 있죠. 걔는 보기 기출문제 보기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이니까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회계정보에서 제한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지형지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신뢰성도 있고 목적 적감성도 있고 여기 다 해당되게끔 만들고는 싶은데 이거 하려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제 지형지표를 만들려면 간단한 예로 저기 우리 회계부서에 이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최소한 부장급 하나는 뽑아야 돼. 그럼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연봉을 여기 따진다면 1년에 한 6, 7천은 줘야지 돼. 근데 지금 우리 그 회계 담당자도 없어. 그래서 회계를 갖다가 저기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 다 우리 재무제표 만들었을 때 해보려 싶지만 그것도 그 사람 주머니 사정에 회사 사정에 맞춰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뭐 우리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 쓰는 게 그 사장님들이 좋아할까? 안 하겠죠? 이렇게 만들고 싶으라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 알겠는데 그 자료를 만들려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정도밖에 요거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약 요인이 뭐겠어요? 결국 돈이에요. 이런 퀄리티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는 하겠지만 굳이? 라고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론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은 비용하고 효익.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들여서 이런 정보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오히려 얻어지는 게 많다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니라면 안 하겠죠. 두 번째, 중요성이라는 거. 중요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많이 그 회계 그 이론에서 쓰게 될 텐데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1억 갖고 얘기해드렸었죠. 손익기 선수의 당기순이 1억이 잘못됐어. 그건 중요한 정보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가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 규모를 먼저 물어봐야 되죠. 내 기준에서 1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 이번에 분기 결산했을 때 영업이익이 뭐 6조 나왔다고 쳐요. 6조에서 1억의 차이는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 즉 돈의 크기를 갖다 잴 게 아니라 그 1억이 빠졌다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자, 회의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1억은 전혀 없겠죠. 근데 저기 매출액이 1억인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1억이 빠져 있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구든지 이걸 보고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은 그게 금액, 화폐 금액이 됐던 내용이 됐던 그거는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의 시험 문제는 얘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해 문제를 내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계 정보에 여기 상충관계, 이 상충관계에다가 제가 별 2개나 해놨었죠. 상충관계는 뭐냐면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 적합성이라는 용어와 신뢰성이 서로 부딪혀.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토지 살 때 거기 증빙서류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산서 받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 그렇게 하는 거는 재무회계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죠. 언제? 1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냐고요? 1억 주고 샀어요. 됐어요? 그럼 신뢰성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 자료를 처리했기 때문에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여기 신뢰성이 대단히 높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근데 이 토지가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무제표는 토지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 회사 토지 1억짜리네? 지금 보니까 그거 10억이야. 근데 공정가치로 표시 안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려면 매년 돈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그 토지 10억이라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그거 돈 주고 매년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약 요인이 내가 효익 얻을 수 있는 것과 돈 들어가는 거 비교해서 나한테 큰 도움이 없으면 굳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재무제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뭐에 맞게끔? 저 목적 적합상에 맞게끔 공정가치 올해 얼마짜리라고 평가해서 집어 넣으면 토지의 값이 10억이 되겠죠. 근데 안 하잖아. 이렇게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놔두는 케이스는 자료가 다 그때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그죠? 목적 적합성은 어때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그 금액이니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죠. 서로 부딪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토지 문제 하나만 갖고서 10년 전에 샀을 때 신뢰성이 높은 1억, 그 금액 토지 1억이라고 계속 표시를 해 놓을래요? 아니면 현재 가치에 맞게끔 돈 들여서라도 10억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래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주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놔두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무정보의 그 질적 특성이 상충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재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이 용어가 먼저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목적 적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현재 가치에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전의 토지 1억보다 지금 공정가치를 평가한 10억이 현재 가치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지금 재평가에서 금액을 반영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또 엄청 올라가겠죠. 신뢰성은 어때요? 목적 적합성 이거에 대한 거래 내역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원래 거래가 된 거는 그 자료는 증빙서류는 언제 거예요? 10년 전 거잖아. 그죠? 그럼 신뢰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상충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현재 이런 상충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들이 작성되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네 한계예요.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에. 자, 손익의 인식,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것도 신뢰성이라는 거 주머니 돈 들어오면 제일 확실하잖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자 받을 때 이자를 저기 은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만기에 이자 받았어, 현금으로. 그게 신뢰성은 제일 빵빵하겠죠.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 쓰잖아요. 발생주의는 지금 우리가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기록해요. 그럼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현금주의로 봤을 때는 아니 돈 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놈의 이익이야. 이자 수익을 왜 써? 그죠? 현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신뢰성 빵이야. 돈 안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미수 수익률에서 발생주의로 그 이자 수익을 기록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반영을 해주고 우리가 받을 거 이만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볼 때는 아, 수익이 이만큼 발생했구나.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가 벌써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목적 적합성.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성에는 지금 있는 거. 얘 반영했으니까 제일 목적 적합성에 근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현금주의로 우리가 1년 만기 됐을 때 돈 받으면 그때 신뢰성은 확실하겠지만 목적 적합성은 벌써 아는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인식한 거니까 한꺼번에 그거 성과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말이 어려우니까. 목적 적합성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잘 외치해서 지금 기억해 놓지 않으면 세무 2급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전산 세무 2급도 그렇고 TAT 2급도 그렇고 나오게 되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아까 위에 있었던 신뢰성이라든지 보관적 특성, 목적 적합성에 대한 그거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레벨을 맞는다면 이게 레벨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익인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현금 받는 거하고 건물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 건물 다 지어준 다음에 돈 청구해서 받으면 신뢰성은 빡빡하겠죠.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건물 지을 때도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해요. 진행되는 것만큼씩. 이해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빵쳐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발생주의니까 공사를 진행할 때 진척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식하는 거 걔는 목적 적합성은 짱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그만큼 될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건물이 완성돼서 다 정산 단계 끝내고 돈 주거니 받거니 그건 신뢰성이 높아지겠지만 벌써 그때그때 발생한 수익이라든지 비용은 벌써 다 물 건너가는 거잖아.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걔는 이 신뢰성은 건물이 완성 기준으로 저기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신뢰성은 정확하겠지만 목적적 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진행 기준이 목적적 합성이 할 때마다 바로바로 계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손익인식하고 똑같아요. 얘도 우리 발생주의로 기록하니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날 때마다 그때 재무제표 만들면은 증빙서류는 다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목적 적합성은 뛰어나겠죠. 이해시? 반면에 연말에 다 결산이 1년치가 다 결산이 돼서 걔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걔는 신뢰성은 아주 높겠죠. 신뢰성은 높겠지만 앞에 3개월, 6개월 지나갈 때마다 그때 거는 다 못했죠.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구분할 때 반기재무제표라든지 분기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간보고서 얘는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어떤지 용어들 구분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설명해주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요약은 25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그 표 갖고 이해를 해놓으시고 가능하면 암기가 되어 있으면 더 좋으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설명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정보의 제약 요인하고 그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상충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별표 거의 2개 정도 한 3개라도 괜찮아요. 난이도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그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측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요. 제가 측정이라는 건 화폐 금액 기록하는 걸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으면 식별, 인식, 측정 이런 용어 얘기했었죠. 측정은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 우리 취득원가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유형자산 취득원가 수수료라 했던 거. 즉 실제로 주고 돈 주고 샀을 때 원가. 두 번째는 뭐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 당기매매증권 12월 31일 날짜 아니면 취득할 때의 날짜 공정가치 거래되는 가치로 기록하라고 했던 그 용어예요. 그리고 또 밑에 뭐 있어요? 기업 특유의 가치. 이거는 나중에 기업 특유의 가치는 차후에 여기 세무이금 나오면서 뒤에 설명 나오니까 그때 설명이라고요.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뭐였었죠?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빼면 여기 우리가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얼마인지 그게 순실현 가치라는 용어로 제가 써였었죠. 이렇게 우리 회계에서는 용어가 그때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렇게 그 재무제표에서 그 값어치를 화폐 가격을 측정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따가 잠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수업합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갈게요.